안녕하십니까. 신한금투자 리서치센터 윤창료입니다. 참신한 자산 전략 4분기 두 번째 주제로 이번 시간에는 외환 및 원자재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들어서 델타 변이 확산 여파라든가 영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경계감 때문에 달러가 강세가 전개가 되고 있죠. 우리가 이제 달러가 강세다라고 얘기할 때 명목 달러 지수를 많이 얘기하는데요. DYX 인덱스, DXY 인덱스라고 하는데 먼저 이 DXY 인덱스가 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다음으로 최근에 이 DXY 인덱스 지수가 94까지 넘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미국의 국채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면서 강달러가 전개가 됐는데 4분기에 과연 달러 가치는 어떠한 흐름을 보일 건지에 대해서 오늘 매크로팀의 김찬희 연구원과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찬희 연구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먼저 달러 인덱스 DXY 지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자료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XY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유로화 그리고 일본의 엔화, 영국 파운드화를 비롯해서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지수화시킨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달러의 전반적인 가치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예, 환율은 우리가 상대 가격이지 않습니까? 어느 통화 대비 어느 통화가 강하다 혹은 약하다 이렇기 때문에 특수한 통화의 가치가 오른다 떨어진다 이러한 것들 얘기가 하기가 쉽지 않아요. 명목 달러 지수는 이 DXY 지수는 대표적으로 이제 명목 실환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하고 여러 국가들의 어떤 교역이라든가 아니면 투자 이 통화 거래 비중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두고 미국하고 많이 교환하는 국가들의 비중을 높이고 그 상대 통화의 비중을 높이고 반면에 미국하고 거래하는 국가 비중이 낮은 국가들의 상대 통화 비중을 낮춰가지고 그걸 합해가지고 만든 지수가 우리가 명목 실환율 그 대표적으로 명목 달러 지수 DXY 지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최근에 이제 94까지 올랐었는데 과연 4분기에는 이 명목 달러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진단을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이제 4분기 초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단기적으로 이슈가 됐던 공급망 차질이나 이제 미국의 채무 한도 이슈 그리고 인프라 법안 논쟁 등 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기 때문에 안전자산인 달러화 수요가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래서 초까지는 약달러가 전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4분기 중순에서 말로 가면서 완만히 달러 가치가 약세 우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가장 큰 근거로는 이제 4분기 중순에 바이든의 인프라 법안과 함께 증세안이 통과되면서 기존에 이제 트럼프가 2016년에 집권하면서 감세 등 친기업 정책을 펴고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사태까지 맞이해서 이런 플랫폼 기업에서의 독점적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주식 투자 쏠림이 있었는데 이제 바이든의 증세안과 함께 이러한 미국 주식 투자의 쏠림이 좀 되돌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시점이 4분기 중순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이슈가 됐던 이런 공급망 등 불확실성 또한 4Q 초 이후를 기점으로 완화되면서 이런 비교적 위험 선호 심리가 개선되고 이러한 현상들이 비달러 자산으로의 자금 이동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4분기 중에도 아직 강달러 요인들이 일부 잔존은 하죠. 대표적으로 델타 변이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이러한 것들이 안전자산 선호를 자극하다 보니까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달러 가치를 좀 지지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경계감 이러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바이든 정부의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 이러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미국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좋았었죠. 그렇다 보니까 미국으로 자금 유입이 좀 글로벌 자금들이 집중되고 이러한 분들이 또 강달러 요인을 촉발한 배경이 있는데 결국 저희는 4분기 중반 이후에는 글로벌 병목 현상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이 좀 완화되고 이런 것들이 위험자산 투자 심리를 다시 자극을 할 거고 그다음에 미국 일변도의 어떤 투자 자금의 집중이 빅테크 규제라든가 바이든 정부의 이런 규제 때문에 선진 자금들이 신흥국 쪽으로 좀 넘어갈 수도 있다. 그리고 신흥국들이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자산 가격의 매력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아마 4분기 중반부터는 좀 약달러 환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주요 통화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달러 가치를 볼 때 또 그 반대 통화인 유로화라든가 대표적으로 엔화를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유로화나 엔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4분기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네, 먼저 유로화 같은 경우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독일 총선이 있었죠. 여기서 3인당이 좀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하다 보니 이제 독일 당 간의 연정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공백기가 좀 길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정책 불확실성을 좀 소화하는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 달러 흐름에 연동되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엔화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흐름을 예상합니다. 엔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일본의 이런 통화 정책 차이 여부가 좀 중요한데 연준이 테이퍼링을 예고한 반면에 일본은행 같은 경우도 조용히 자산 매입 속도 조절을 진행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상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일단은 뭐 달러 가치를 보는 데 있어서 유로하고 엔화를 같이 안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유럽이나 일본의 어떤 정책 이슈를 살펴봐야 되는데 유로화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독일이 최근에 이제 총선이 끝났죠. 근데 이제 연정을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사실 연정 구성 기간이 좀 길어지게 되면 정책 불확실성이 아마 유로화의 발목을 잡을 거고 반대로 그 구성이 좀 빨라지게 되면 유로화의 가치 상승을 좀 지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엔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연준의 테이퍼링은 어느 정도 공개가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일본은행의 통화 정책이 어떻게 바뀔 거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엔달러 환율은 엔캐리 트레이드, 이 미일 금리 차에 많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결국 통화 정책의 방향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4분기에는 일본은행의 통화 정책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엔달러 환율도 현재 수준이 110엔 내외 정도의 박스권 등락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신흥국 통화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원화하고 위안화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3, 4분기에 달러 강세가 전개가 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1180원까지 즉 원화 약세가 전개가 됐어요. 반면에 최근에 헝다 사태라든가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위안 달러 환율은 6.45 위안 정도에서 박스권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즉 위안화하고 원화는 보통 이제 동조와 같이 움직임을 보이는 경향이 강한데 최근에는 약간 탈동조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일단은 그 배경이 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이제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무역 흑자가 굉장히 견조한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한국이랑 조금 차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헝다 사태 같은 경우에 분명히 이제 불확실성을 자극한 요인은 맞지만 이 부분이 어떤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진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외국인들의 자금 유출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 사실 수출이 잘 되고 있지만 그만큼 또 수입도 많이 늘어났죠. 그렇다 보니까 무역 흑자가 예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든 모습이 보였고 그게 이제 일부 원화 약세 요인 거기다 외국인 투자 자금의 이탈까지 이제 가세를 한 상황이고요. 반면에 중국은 원자재 쇼크에도 불구하고 사실 수출이 워낙 잘 되다 보니까는 상품 흑자가 굉장히 괜찮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위안화를 좀 지지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4, 4분기로 가면 원화나 위안화는 어떤 모습을 좀 보일까요? 여전히 탈동조화 모습을 보일까요? 아니면 다시 또 동조화되는 흐름을 보일까? 그리고 환율은 좀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의견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탈동조화가 좀 완화되는 흐름이 예상됩니다. 먼저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헝다 사태 같은 이슈가 이제 국지적으로 경기 하방 압력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 중국의 부동산 비중이 10%대 부동산 이제 GDP의 10%대를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 특히 최근에 이제 상해 지역에서의 부동산 가격 하락이 이런 헝다 사태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경기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이 이제 위안화 가치를 좀 훼손할 여지가 있고요. 따라서 이제 약달러 흐름에 좀 추가적으로 동조화되기보다는 박스권 흐름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1,100원 중반 정도로 시차를 두고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최근에 약세를 보였던 배경이 이제 뭐 수급 요인 등이 거론은 되지만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수급 여건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외환 보유고의 증감 추세는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던 흐름이 있었고요. 따라서
사실 최근의 약세는 오히려 이런 불확실성, 공급망 차질에 대한 우려, 그리고 재정 정책이 한국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오히려 심리적인 요인을 더 자극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 추후에 이제 이런 펀더멘털 요인을 반영하면서 시차를 두고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외환시장 한번 결론을 정리를 해보자고요. 첫 번째로는 일단은 달러 가치가 당장은 약세로 가기는 어렵겠지만 아마 4, 4분기 중반부터는 좀 약세로 갈 것 같다. 그 배경은 결국은 지금 공급망 차질이라든가 이로 인한 위험자산 투자 심리의 위축이 왔는데 공급망 차질이 좀 해소되고 그다음에 선진 자금들이 가격 조정이 먼저 보인 신국적으로 좀 나오고 이러면서 아마 달러 가치가 좀 떨어질 것 같다라고 첫 번째 말씀을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주요 통화 중에서 유로화 엔화를 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박스권인데 그래도 유로화 가치는 좀 올라가는 쪽으로 보고 있다. 독일의 연정 구성이 언제쯤 타결이 되느냐 그게 이제 키포인트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세 번째로는 3, 4분기에 위안화하고 원화하고 약간은 탈동조화된 모습을 보였는데 원화는 약세, 위안화는 그래도 이 통화 가치가 지지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4, 4분기로 가면은 다시 키 맞추기가 전개가 될 거다. 원화는 무역 흑자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맞물려 가지고 또 외환 보유액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는 강세 쪽으로 원달러율은 다시 1,100원 중반 쪽으로 떨어지는 쪽으로 보고 있고 반면에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홍다 이슈라든가 뭐 중국의 공급망 차질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지금 정도에서 지지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일단은 외환 시장은 정리를 하겠고요. 다음은 원자재 시장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원자재 가격도 7월, 8월까지만 하더라도 델타 변이 영향이라든가 강달러 때문에 상반기에 한참 오르더라가 좀 가격 조정이 전개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9월 달 들어서 다시 일부 원자재 가격들은 좀 고개를 들고 있어요. 사실 원자재 가격이 고개를 드는 배경이 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최근에 이제 에너지 가격들이 고개를 많이 드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라고 진단을 하고 계시는지 좀 의견을 부탁드릴게요. 네. 예, 먼저 이제 최근에 이제 가격 상품 가격들이 고개를 드는 거는 크게 공급 수요 요인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원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멕시코만에서 있었던 허리케인 등의 이슈, 그리고 산업금속은 재고가 이제 가파르게 소진되다 보니까 이런 공급 이슈가 불거지면서 원유랑 산업금속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졌고요. 특히 원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 얘기가 나오면서 견조한 항공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동반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 이제 금을 포함한 귀금속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테이퍼링을 예고하면서 이제 통화 정책 정상화와 함께 유동성 공급 속도가 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과 함께 추가 상승 모멘텀이 좀 소실된 상황입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뭐 원유 쪽 같은 경우에 일단은 가격이 3, 4분기에 제일 괜찮았다. 그다음에 이제 산업금속 그리고 이제 곡물하고 기금속은 좀 조정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특히나 지금 원자재 시장이 공급발 이슈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데 원유 같은 경우에는 뭐 전력 이슈라든가 예, 아니면은 허리케인 이슈 이런 것들이 좀 가격을 지지했다라고 보여지고 뭐 비철금속 같은 경우에는 뭐 2차 전지라든가 이런 관련된 이슈, 인프라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좀 가격을 지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기금속하고 대두 같은 경우, 뭐 음식료 같은 곡물 쪽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보였는데 기금속은 연준의 테이퍼링에 대한 경계감, 그로 인한 유동성 축소 우려, 예, 공급 속도의 둔화죠. 네, 예. 둔화 우려일 것 같고, 그다음에 곡물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갔었죠, 사실은요. 많이 갔었었는데 일부 이제 차익 실현과 함께 가격 조정이 나타난 것 같아요. 4, 4분기 원자재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마찬가지로 좀 원자재 군별로 예, 좀 전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4, 4분기 같은 경우에 당사는 산업금속 그리고 원유, 귀금속, 곡물 순으로 이제 선호도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원유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리오프닝에 대한 수요가 이어지면서 여기에 이제 재고 감소가 동반되고 있습니다. 산유국들이 단계적으로 증산을 하고는 있지만 수요 회복의 흐름에 따라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유 가격은 4분기 평균 한 79달러 정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인 수급 여건이나 이런 상황들이 상승 동력은 좀 약화됐지만 연말에 이제 계절적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반등을 지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금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이제 테이퍼링이 실제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어떤 투자 목적의 수요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곡물 같은 경우에는 공급 우려가 전반적으로 해소가 되면서 어떤 이런 기상 이슈들에 대한 노이즈가 상당 부분 완화가 됐고 그럼에 따라 이런 하향 안정화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4, 4분기 원자재는 산업금속, 원유, 기금속, 곡물순으로 선호를 한다라고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에너지 쪽에서 사실 천연가스를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3, 4분기에도 천연가스 가격은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기본적으로 천연가스는 이제 난방 시즌이, 북반구 난방 시즌이 4, 4분기, 1, 4분기에 이때 통상적으로 가기 마련인데 올해 3, 4분기에 북반구 쪽에 많은 기상이변이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태양열이라든가 풍력 이러한 것들이 생산이 잘 안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천연가스 가격을 좀 자극을 했는데 최근에 중국의 전력난 이슈, 석탄 쪽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대체용으로 이 난방 시즌에 맞춰가지고 아마 천연가스 쪽에서 좀 가격 스파이크가 일부 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구리나 이런 비철금속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마찬가지 이슈일 것 같아요. 사실 뭐 중국의 환경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생산 동력은 좀 약화된 상황에서 수요는 아마 이 내년 1, 4분기, 2, 4분기로 가면 어찌됐건 계절적으로 인프라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비축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반면에 금이라든가 곡물 같은 경우에는 3, 4분기에 이어서 4, 4분기에도 썩 나이스한 흐름은 아닐 것 같다라고 전망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외환하고 원자재 시장 저희 4, 4분기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이상으로 4, 4분기 외환 원자재 시장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